강대국 네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질서를 쥔 그들의 공통점은 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나라만이 그들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죠. 도대체 왜일까요? 경제 규모는 10위권, 국토 면적은 100분의 1. 그런데 그 나라 앞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의 학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유럽 언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 불가한 선진국이라 불렀습니다. 한글을 문자가 없는 부족에게 나눠주고 강대국 앞에서는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약자에게는 베푸는 독특한 나라. 수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도 풀리지 않았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잠재력의 본질이 다릅니다. 논리로 분석할 수 없는 민족,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세계는 지금 그 해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드디어 드러나려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분,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세계 4대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코웃음 치는 나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엔 농자를 붙이고 약소국엔 사람이란 말을 붙여 존중한다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리 로버트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을 뒤집어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 근처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고 책상 위에는 지난 오랫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죠. 뉴욕타임즈 아시아 전략 분석 특파원으로서 중국에 관심을 가졌다가 일본에서 2년을 보낸 뒤 한국에 왔던 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처음엔 짧게 취재하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민족이라는 건 말이죠. 하버드에서 배운 국제정치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어느 한쪽에 붙거나 중립을 지키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게 교과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미국 앞에서도, 중국 앞에서도, 러시아 앞에서도, 일본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강대국을 부르는 방식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미국을 미국농이라 부르고 중국을 중국농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약소국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처럼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세계 최강대국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취재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강대국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한국은 문자가 없는 나라에 자신들의 한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강대국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어를 무료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국이 자신들의 문자를 나눠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이 나라를 취재하고 관찰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왜 한국은 이렇게 특이한 걸까요?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왜 강대국 앞에서도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가진 걸까요? 제가 젊었을 때 하버드 캠퍼스를 거닐며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들은 힘의 균형, 동맹체계, 지정학적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어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굽실거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 모든 이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두 강대국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에게 모든 걸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과도 달랐어요. 한국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결국 이런 특별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부러웠고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발전된 시스템이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한국은 그저 부러워하며 멈춰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되고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되며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았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가진 정신, 그 특별한 마인드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강대국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약소국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기록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나라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압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중국의 경제 보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일본의 역사 왜곡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 나라, 강대국에게는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베푸는 나라, 자신의 문자를 나눠주고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나라,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본사로부터 한 가지 취재 지시를 받았었죠. 아시아 주변국들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일본의 교육 방식이 가장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되뇌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며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봤더니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버드에서 봤던 풍경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평균 IQ가 106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말이죠. 세계 평균이 100인데 한국은 106을 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서 여러 연구 자료들을 파헤쳐 봤어요. 하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학원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로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자본국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배우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한 학원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말해준 내용이 기억납니다. 한국 교육은 암기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인류 자본국들조차 아직도 암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참관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은 공식을 달달 외우는 대신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단순히 연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영향을 분석했어요. 과학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직접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개발도상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의 교육 방식을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숨겨진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취재했을 때 느낀 건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우골탑이라는 표현까지 있더군요. 소를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본사에 보낼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교육열과 똑똑한 국민들 때문이라는 건 말이죠.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이끄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도, IT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도,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모두 이 똑똑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각종 세계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거두는 성적을 조사해봤는데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이나 3억이 넘는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며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 인류 명문 대학들의 한국 유학생 비율을 조사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고, 전체 아시아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학하는 게 아니라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교수들은 한국 학생들이 질문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제가 하버드 시절 함께 공부했던 교수님께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이 어떠냐고 말이죠. 교수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주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천연자원도 아니고 넓은 땅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이 똑똑하고 창의적인 국민들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겁니다. 일본처럼 미국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내고, 중국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승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의 열정적인 학생들, 대치동 학원가에 불 꺼지지 않는 교실들, 세계대회를 휩쓰는 한국 학생들, 명문대를 점령한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평균 IQ 106이라는 놀라운 수치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인재들을 길러냈고,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간 겁니다. 반도체의 삼성, 조선업의 현대, 전자제품의 LG, 자동차의 현대기아, 이 모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똑똑한 인재들 덕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공부하고 누군가는 연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육 시스템을 취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면 교육의 비밀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한 큐레이터 분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전시실을 함께 걸으면서 한글의 역사를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자 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벽에 걸린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면서 저는 섣불리 판단했어요. 이건 그냥 그림처럼 보이는 단순한 문자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겁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건 제가 알던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어는 400개의 발음만 표현할 수 있고 일본어는 300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10,000가지 이상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10,000가지나 되냐고 말이죠. 큐레이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문맹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빠르게 글을 깨칠 수 있었던 거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98%였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 98명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의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도 보고 OECD 자료도 봤어요. 모든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률 1% 미만을 달성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의 문맹률이 25.5%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럽의 문화, 강국이라는 프랑스가 아직도 국민의 4분의 1이 자국어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자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20, 30대 젊은 세대의 한자 문맹률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1%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총리조차 한자를 잘못 읽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소, 타로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 단어를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중학생만 다녀도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총리가 틀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건 문자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비실용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70대 할머니가 카카오톡으로 손주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한글의 힘이었어요. 배우기 쉬워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자가 있어도 배울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문맹 퇴치 운동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교육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동받았어요. 보리고개를 넘으면서도 자식 학비만큼은 꼭 챙기던 부모들의 헌신, 굶주린 배를 채우기보다 자식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골탑이라는 표현을 다시 떠올렸어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교육열을 비웃으며 서양 대학은 상아탑인데 한국 대학은 우골탑이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누가 옳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속도로 문맹을 퇴치하지 못했어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여전히 문맹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문자와 부모, 세대의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역대급 성과였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과학적인 한글 98%에서 1%로의 기적, 프랑스와 일본의 현실,
우골탑 정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교육받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며 노벨상 후보자를 매년 내놓는 연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박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21세기에 활짝 핀 거죠. 하지만 한국을 알기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단결력에 관한 것이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국가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던 그때 말입니다. 저 또한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뉴욕타임즈 본사에서는 아시아 경제 위기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갔을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 수백 미터 길이의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그 줄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금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서 자신이 가진 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의문을 동시에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내놓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정부의 강제나 압력도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반지를 내놓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결혼반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금시계를 내밀었고 학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금 장신구를 들고 왔어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소중한 반지를 내놓으시냐고 말이죠.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경제 위기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를 찾아봤는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오히려 금 사재기와 외화 빼돌리기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게 자본주의 원칙인데 한국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비관적이었어요.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릴 거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도 회의적이었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회복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단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거의 정확히 3년 만에 모든 차입금을 상환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감동시킨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그 과정에서 느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집단적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잡았던 그 마음 말이죠. 외신 기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각국 정부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이 과연 나라 빚을 갚는데 쓰라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기 위해 줄을 설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하버드에서 배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때의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금을 내놓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돌반지를 손에 쥔 할머니, 결혼반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아주머니, 금시계를 내미는 회사원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가진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리스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요. 같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시위와 사재기로 혼란을 키웠고 다른 한쪽은 자발적 희생으로 단결했어요. 결과도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졌고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독특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금모으기 운동, 3년 만에 극복, 자발적 참여, 단결력, 그리스와의 차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IT 벤처 단지를 취재하게 되었어요. 뉴욕타임즈 본사에서 아시아 디지털 혁명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떠올렸어요. 빨리빨리라는 말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급한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도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이야기할 때면 조급하다는 뉘앙스로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전시관에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이미 전국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도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있었지만 속도나 보급률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가 단순히 급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능력이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조사해봤을 때도 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데 걸린 시간은 다른 나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만 빠른 게 아니라 놀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 일하는 시간 세계 1위인 동시에 노는 시간도 세계 3위라는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놀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게 말이죠.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는 걸까요?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회식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 비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내며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그들을 다시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놀았는데 아침에는 또 누구보다 빠르게 업무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노는 완벽한 균형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성실한 유대인도 한국인들에 비하면 게으름뱅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고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최단 기간에 세계 정상에 올랐으며 K-팝과 드라마로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취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역동적이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달리는 그 끈질긴 에너지가 서울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최단 기간 세계 1위 달성, 일도 1위 놀기도 3위,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 없음,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점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그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급하지만 철저하고 감정적이지만 전략적이며 개인주의적이지만 위기에는 단결하는 그 독특한 특성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불야성을 이루는 빌딩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의 가장 큰 무기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말이죠. 30년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도 여러 번 봤고 역사적인 순간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취재하러 갔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주변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회담이었고 미국 정상이 6년 만에 방한한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중국 정상도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특파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어요. 회담장 밖 언론 취재 구역에서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부분 경제와 무역 이슈가 주요 의제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관세 협상이나 투자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들 했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기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더니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화면을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요 해외 외신에서 속보가 터진 겁니다. 미국 정상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일본 기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면서 당황한 목소리로 확인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승인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역대 정부마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일이었어요.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풀어주지 않던 족쇄였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치고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상이 전날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상은 즉각적으로 화답한 겁니다. 경주 첨성대와 불국사를 배경으로 세계 정상들이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는데 정작 가장 큰 뉴스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경제회담이 주된 의제였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은 바로 이 핵잠수함 승인이었어요. 미국 정상은 추가로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고 미국 조선업은 화려한 부활을 이룰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난해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호였죠. 무역협상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를 받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조건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사용처를 미국이 결정한다는 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익금 배분이 9대1로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투자는 일본이 하는데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신비한 계약이었죠.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가 현금이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자하는 구조였어요. 한국 조선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어 있고 투자처도 한국이 결정하며 문제가 생기면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당황한 표정이 이해가 갔어요. 자신들은 800조 원을 퍼주고도 핵잠수함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한국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잠까지 받아간 겁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합하면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라는 설명도 나왔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충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최고 우방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오커스 멤버인 호주에게도 10년 넘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실제로는 주지 않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게 줬을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이 동북아의 최고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노트에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경주회담, 핵잠 승인, 유리한 무역협상, 일본과의 차이, 마스가 프로젝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30년 특파원 생활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천년 고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의 팔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경주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24시간 만에 핵잠수함 설계도가 온라인에 퍼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방산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중 한 명이 경주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찻집에 들어서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을 들어 저를 반겼습니다. 자신을 유영찬이라고 소개하며 한국방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발표 직후 24시간도 안 돼서 설계도가 공개될 수 있었는지 물어봤죠. 유영찬 연구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시냐고 되묻더군요. 급한 성격과 놀라운 준비성이라고 했어요.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무엇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15년 전부터 이미 개발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무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고 물었어요. 그건 이미 개발이 다 완료, 테스트까지 끝내고 충청도 어딘가 지하 벙커에 꽁꽁 쟁겨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다시 물었죠. 유영찬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기억하시냐며 미국 정상 1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5,000km까지 날아가는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타났다고 표현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사일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건가요? 유영찬 연구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두만 줄이면 5,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건조 중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삼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크기가 딱 4,500톤급이라는 겁니다. 핵잠수함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어요. 마치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귓속말이라도 해준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잠 승인이 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유영찬 연구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준비만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어요. 연구소를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그의 안내로 한방산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연구실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화오션에서 작성한 핵잠수함 설계도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건조 시뮬레이션까지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트 하나만 조이면 완성될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뒀다니 말이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SMR 기술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인데 이미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었어요. 엔진은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고농축 우라늄 연료인데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정상이 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핵잠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완벽한 타이밍에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철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지구 최고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다더군요. 자꾸 거짓말을 해서 속았다 하다가 보면 어느새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나 있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요.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인 거죠. 찻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이죠. 유영찬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핵잠을 가지려면 핵연료가 필요하고 핵연료를 만들려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었어요. 도서관에서 걸어가다 서로 부딪혀 책을 떨어뜨리고 주워주다 손등이 닿게 되고 미안해서 커피 한잔 하게 되고 분위기 좋아서 술도 마시게 되는데 하필 그날 비도 오고 버스도 끊기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렇게 격정적으로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핵 재처리에서 핵무기까지는 사실 한 발짝이라는 뜻이었어요. 20%를 농축하던 것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건 스위치만 조금 더 돌리면 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설계도 공개. 15년 전부터의 준비. 도깨비 방망이 같은 현무 미사일.
타임머신 같은 도산 안창호급, 지하 벙커에 쟁겨놓은 무기들, 양측이 소년 국방부, 늑대가 아닌 호랑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준비성이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용히 실행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능력 말이죠. 30년 전 IMF 금모으기 때도 그랬고 지금 핵잠 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1000년 전 신라가 이 땅을 다스릴 때도 이렇게 치밀한 전략으로 나라를 지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대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10년 앞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미국 정상의 귀국 취재를 위해서였어요. 공항 곳곳에는 경호원들과 기자들로 붐볐고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상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핵잠 승인이 윈윈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제 옆에 있던 일본 기자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한 기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800조를 퍼주고도 핵잠을 못 받았는데 한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다 받아갔다고 말이죠. 이건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30년 특파원 생활에서 본 한국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용산으로 돌아와 유영찬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왜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해군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은 무너졌고 중국 조선업은 폭주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모든 배가 중국 CSSC가 작년 한 해 만든 양보다 적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턱 밑 비수라고 했어요. 한국 해군은 세계 5위고 잠수함 운용 능력은 최고 수준이며 60만 현역군에 300만 예비군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겨우 25만 명이라고 비교했어요. 미국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십 년 충성했는데 정작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해버린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핵잠 10척이 자신들을 감시하게 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동해와 서해에서 SLBM이 24시간 조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냐고 말이죠. 유영찬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핵잠에서 핵 재처리로 가고 그 다음은 궁금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를 다시 꺼냈어요. 도서관에서 책 떨어뜨려 손등 닦고 커피 한잔 하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하필 비 오고 버스 끊기는 날밤처럼 격정적으로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한국은 900m를 첫 걸음으로 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100m 뿐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저는 혼자 한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강물을 바라보면서 30년을 회고했습니다. 1997년 IMF 금모으기가 떠올랐어요.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결력이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싶었어요. 모든 것이 패턴이었습니다. IMF 극복은 단결력과 준비성. 반도체 1위는 급한 성격과 철저함. 조선업 1위는 빨리빨리와 완벽함. K방산 돌풍은 감정과 전략. 그리고 이번 핵잠 승인은 모든 것의 집합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균형이었다는 것을요. 급하지만 준비되어 있고 감정적이지만 전략적이며 개인주의지만 위기에는 단결하는 그 독특한 조화 말이죠.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우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일까요?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볼을 꼬집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변덕쟁이 정상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국의 첫 핵잠 건조까지 무사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침 비도 오고 버스도 끊긴 그 어느 날 밤처럼 격정적으로 한국의 다음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말이죠. 30년 전 서울에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목격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작은 나라가 조금씩 부지런히 성장해서 누구도 예측 못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잠 못 드는 긴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 최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혼이 살아 숨쉬는 한국의 정서에 감동했어요. 비록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파이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강대국들 틈에서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 나라의 모습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준비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무모함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도 어쩌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한 나라의 정신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